책을 통해 정치인의 삶과 발자취를 이야기하는 시간 오유경의 인생책방. 오늘 함께할 주인공은요. 굵직굵직한 외교 현장에서 오래 있으셨던 분입니다. 외교 안보 분야의 전문가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굵직굵직한 외교 현장에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굵직하기만 한 거 아니고 좀 묵직하기도 하고 굵직하기도 한. 예. 보통은 굵고 짧게거나 가늘고 길게잖아요. 근데 굵고 길게 외교 현장에 계셨습니다. 얼마나 계셨던 건가요? 아유, 기네요. 80년에 시작해서 2017년까지 했으니까 38년. 와, 네. 무려 그렇게 38년. 네. 네. 계시면서 외교부 제1차관 하셨고요. 국가안보실 제1차장 거치셨습니다. 그럼 그만큼 주재했던 나라도 많으시겠어요? 사실은 평균보다 조금 적은 편인데 네. 서울 근무가 많다 보니까요. 6군데 했습니다. 미국에 2번 있었고 이라크, 태국, 그다음에 아일랜드, 호주 이렇게 했었습니다. 이 얘기 들으면 뭐 생각 안 나세요? 외교 쪽을 좀 아시는 분이면 이 얘기를 딱 들으면 이분 메인이셨다. 완전 주류셨다. 뭐 요거. 미국에 심지어 2번이나. 그렇죠. 그리고 서울 근무 또 오래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외교가에서 어떻습니까? 그 후반기는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전반기는 좀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러셨군요. 진영 씨는 외교관 하면 뭐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모가디슈, 영화 모가디슈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교관 딱 하면은 모두의 선망의 대상이고 막 화려하시고 되게 멋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 모가디슈 보면 너무 위험하고 좀 무섭고 그런 것들 다 견뎌야 되니까 좀 무섭더라고요. 거기다가 우리는 외교관이면은 굉장히 이렇게 좀 멋있는 곳에서 일할 줄 맞아요. 알았는데 정말 비루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막 그래. 땀 흘리면서 네. 액션도 하셔야 되고. 사실 그런 현장도 있겠죠. 좀 예, 열악한 곳. 예, 외교관은 자기 나라가 잘 살게 되면 인기가 없어지는 직업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못 살 때는 해외 어디를 가더라도 되게 우리보다도 생활 환경이 좋으니까 예. 인기가 좋은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10대 경제 강국이 됐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나가서 근무할 수 있는 공간 한 200개쯤 중에서 우리보다 더 편한 데를 네. 찾아서 뭐 20군데도 하면 안 될 겁니다. 저는 90년에 이라크에서 근무를 했는데 이라크가 덥습니다. 여름이 되면 그렇죠. 50도가 넘어가는데 예. 사실은 에어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그 이라크에서만 하는 쿨러라고 하는 아주 원시적인 냉각기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조그만 애들 둘 데리고 좀 견디느라고 애를 많이 먹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라크에 계셨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걸프전이 벌어졌던 그때 아닌가요? 네, 바로 그때입니다. 제가 90년 2월 달에 이라크에 도착을 했는데 걸프전 시작이 이제 91년 1월 달에 시작을 했고요. 원인이 됐던 그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이 90년 8월 2일 날 있었습니다. 90년 8월 달에 예.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공격을 해서 점령을 하고 예. 제가 마침 8월 달에 휴가 중이었습니다. 휴가 중이니까 이제 바로 이제 일이 터진 다음에 공항이 폐쇄가 돼서 서울로 들어갔습니다. 뭐 이제나 저제나 끝나나 보고 있었는데 끝나질 않아서 제가 다시 이제 이라크를 돌아가게 됩니다. 어머. 와, 모가디슈 상황이 돼. 제가 모가디슈 상황. 아내분이면 만약에 제가 아내분이면 지금 총알 날라오는데 가겠다고? 총알 날라오진 않았습니다. 지금 네. 전쟁터에 가겠다고? 갈 네, 거면은 어쨌든. 우리 끝이야 이랬을 것 같은데 아내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맞아요. 저희 집사람 되게 쿨합니다. 진짜 요장부시구나. 식구들은 다행히 갈 필요가 없었고 저 혼자만 다행이다. 돌아가면 되죠. 그래서 돌아가서 이제 2, 3개월 같이 우리 대사관 직원들하고 같이 있다가 91년 1월 달에 철수를 같이 하게 되죠. 그때는 그 90년에 그 이라크 걸프전이 큰 사건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관심도 많으셨고 네. 걱정들을 좀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네. 뭐 집사람은 쿨해서 그냥 당신 좋은 대로 하라고 했고 우리 어머니는 걱정을 좀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 쿨하신 거 아니에요? 쿨한 게 아닌가요, 여러분?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은 강하게 키워야 돼요. 갔다 와. 막 이런. 되게 쿨하더라고요. 약간 서운하셨겠어요, 의원님. 저 뭐 그렇게 잡을 줄 알았더니 안 잡았어요.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제는 안 가겠다. 또 가겠다. 설마 또 가겠어요? 우리 집사람도 계속 쿨할지. 근데요, 사람 따라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해야 할 일을 하고 나면 자신감이 정말 생겨서 무슨 일이든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도 인간이 불완전해서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잘못을 많이 하는데 네. 되도록이면 잘못을 하지 않고 옳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누가 알아줘서가 아니라 네. 자기가 일을 할 때 정말 큰 자산이 된다고 예.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의원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외교관 하실 때부터 이렇게 사명감이 좀 있으셨던 것 같은데 원래 꿈이 외교관이셨어요? 그게 답이 이제 그렇다고 나와야지 옳다구나. 되는 건데 그건 아니고요. 우리 집은 아주 단출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때 아버지 어머니가 따로따로 피난을 내려와서 만나서 결혼을 하셔서 가정을 꾸몄기 때문에 저는 친할아버지도 그렇고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뵌 적이 없고요. 급히 내려오다 보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형제들이 뭐 합치면 10이 넘을 텐데 내려오신 분이 셋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라면서 어떤 직업이 있는지 어떤 길을 갈 수 있는지에 대해 가지고 조금 보는 게 적었던 것 같아요. 아버님은 의사셨는데 네. 늦깎이로 공부를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간 다음에 의대를 가셨으니까 늦깎이로 공부를 해서 이제 좀 정말 본인이 원하는 의사가 되셨는데 이상하게 저한테는 의사보다는 좀 퍼블릭 서비스 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늘 말씀을 하셨어요. 네, 정책을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관심이 많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뭐 평소에 뭔가 무슨 공공 부문에 좀 가야 되겠다. 퍼블릭 섹터에 가서 좀 일을 하는 게 나한테는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대학교 4학년이 돼서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는 고시가 있어서요. 고시를 봐야 되는데 3가지 고시가 있었거든요. 근데 2개는 보니까 이렇게 법률책을 좀 외워야 되는데 네네네. 제가 법률책도 싫어하고 외우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그건 좀 안 될 것 같고 해도 뭐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고 외교부에 들어가는 시험을 보니까 그거는 6과목 중에서 3과목이 언어고 다른 과목도 법은 국제법 하나뿐이라서 사실은 그래서 이게 제일 해볼만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는 거니까 어려운 시험이라 떨어지게 되더라도 영어는 남겠다. 뭐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의원님이 꿈을 결정하시는데 굉장히 전략가 스타일이네요. 맞아요. 자기의 적성을 딱 분석하고 그 시험 과목이라든가 네. 그리고 내가 이 도전하면 몇 %의 확률 정도로 맞아. 그래도 될지 이런 것까지 다 만약에 안 계산하는 됐을 때 언어라도 남는구나 이렇게 딱. 그러니까. 자, 이런 우리 조태용 의원님께서 선택하신 인생책은 임진왜란 때 나라를 구한 사람 하면 2사람 떠오르실 겁니다. 서해 류성룡과 이순신 장군이시죠. 그 중에 한 분이십니다. 서해 류성룡의 위대한 만남이라는 책이었는데요. 어떤 책입니까? 국내 사회학계의 1세대 연구자라고 할 수 있는 송복 교수가 쓴 책이에요. 네. 이분은 정치 리더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신 분이기도 하고 예. 또 서해 유성룡 선생의 연구로 많은 업적을 쌓은 분인데요. 임진왜란이라고 하는 네. 조선에 있어서의 정말 큰 사건. 이게 조선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일본이 격돌한 사건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자칫하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분할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네. 북쪽은 명나라, 네. 남쪽은 일본 이런 식으로요. 이런 분할 획책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겨나게 됐는지 예, 또 예. 그것을 막은 사람은 누구였는지 그런 실용적인 리더십이 무엇이었는가를 좀 규명하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라고 저자는 밝히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을 크게 한번 다시 바라볼 수 있었던 그런 네. 좋은 책이었던 것 같은데 의원님은 어떻게 이 책을 인생책으로 좀 선택하게 되셨나요? 저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업적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어떤 사람인지 보니까 나라 사랑이 앞서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봤더니 우리 동료 의원인 이명수 의원께서 이미 얼마 전에 하셔서
이순신 장군의 인기가 정말 높아요. 그래서 저도 아산 아, 형충, 그랬던 거예요? 아산 현충사 5월달에 이순신이 이제 아, 탄생제에 예, 가는 예, 사람인데요. 예, 예. 그래서 그건 안 되겠어요. 예. 이병수 의원님이 아산이 지역구시기 때문에 양보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최근에 읽었던 예. 유성룡과 이순신 장군을 같이 논하는 위대한 만남이라는 책이 저한테 맞겠다. 제가 하고 싶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해서 선택하게 됐습니다. 근데 읽어보니까 서해 유성룡에 대해서는 잘 몰랐었는데 예. 이분은 나라 전체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전략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역할을 하셨구나.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셨더라고요. 군사적으로는 이순신 장군이지만 예. 나라 전체로 국정 전체를 보자면 서해 유성룡 영의정이구나 하는 걸 저도 알게 됐고 충분히 좀 이렇게 소개해드릴 만한 분이다 하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책 어떤 책인지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 류성룡. 자, 첫 번째 뜯어보겠습니다. 백성을 먼저 생각한 정치인. 당연한 말 아닙니까? 정치인이 백성을 먼저 생각해야 됐는데 그 당시는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그렇죠. 이 서해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는 우선 뭐 전란으로 피폐해졌으니까 이 민생을 돌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첩첩이 쌓인 어떤 현안들을 처리를 해야 됐던 겁니다. 예. 예컨대 군량 문제가 있는데 예. 명나라가 조선에 원군을 파병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군량 없이 대충 온 거예요. 몇 입만 가지고. 그러니까 조선에 와서 너희들이 우리 먹을 건 다 책임져줘야 돼? 라고 하니까 하루에 병사 1명당 곡물 3대. 근데 명나라 군대가 여기에 보면 45,000명이 왔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먹는 군량을 생각해 보면 48만 6천석의 식량이 필요합니다. 근데 평상시 조선의 쌀 생산량이 60만 석 정도 돼요. 근데 전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만약에 군량을 조달한다라고 하면 제일 쉬운 방법은 백성을 약탈하는 겁니다. 네. 근데 유성룡 선생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어요. 네. 어떤 방법인지 이따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쟁이라는 게 군량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 책을 보고 정말 알게 되고 결국은 군량 조달 전쟁이구나. 보급이 예. 제일 중요하죠. 예. 그 당시에 류성룡이 선조께 쓴 보고서가 있습니다. 정말 참담하더라고요. 의원님 그 부분 어떻게 읽으셨는지요? 지난번 7월 17일에 왔던 명나라 5,000명의 군병과 전마에 공급한 수용도 동쪽 것을 쪼개서 서쪽에 보충하고 겨우 군량이라는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진실로 온 마음, 온 정성, 온 힘을 있는 대로 다 쏟아서 이제 남은 여력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명군이 병마를 재조정해서 제조병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힘으로선 너무 계산이 안 되어서 도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할지 전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참 막막한 심정이 느껴지는 그런 글입니다. 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신하가 임금한테 이 대책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라고 할 정도면 그리고 신하가 유성룡처럼 책임감이 무거운 사람인데 얼마나 상황이 절박했을까. 이런 보고서를 쓸 때 이게 종이 위에 써 있는 까만 글자가 아니라 유성룡이 얼마나 절박한 심정으로 이런 말을 썼을까 하는 게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군량이 없어서 명나라 군대 좀 그만 나오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 구절이 있고 또 의병들이나 군에서 이제 우리가 군을 모집을 하니까 국민들이 모여서 군에 오겠다고 하는데 그 식량이 없어서 받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전쟁의 전체를 책임지고 관리해 나가는 영의정 겸 도채찰사 입장에서 싸우겠다고 오는 군인들을 도로 집에 가라고 보낼 때 심정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유비무환이다. 방비를 갖추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류성룡이 뛰어난 부분이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찌됐건 군량미를 백성들로부터 취해서 명분을 어찌됐건 이제 먹이게 되는 건데 그 방법이 여기 소개가 되더라고요. 예, 세 가지 방법을 취합니다. 모속, 공명첩, 무속이라는 방법이었는데 모속이라고 하는 건 중인들을 대상으로 이때 중인들이라고 하는 건 의관이나 역관 같은 그러니까
돈이 좀 있는 사람들이 있죠. 예. 이 사람들은 전문직이다 보니까 이 전쟁 상황이라 할지라도 재산이 있었던 거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군량을 바치도록 이끌었던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명첩 같은 경우는 이 실직이 없는 좀 무관직을 그 벼슬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 판 겁니다. 아. 그래서 나 평상시에 너 진짜 벼슬하고 싶은데 아유, 이게 내가 과거 시험을 잘 못 보네. 예. 그런 사람들에게 예. 나라에 충성할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군량을 얻었던 거고요. 예. 무속이라는 방법은 무역을 통해서 군량을 조달하는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어떻게든 군량을 끌어모았던 겁니다. 약탈하지 않고. 네. 그 당시 같으면 천재다. 사실 백성들 끌어다가 막 쌀 그냥 뺏어오고 이랬을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맞아. 일부 관료들이 그렇기도 했는데 우리 유성룡 대감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좀 그래도 자발적으로 그 와중에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군량이 오히려 숨습니다. 곡식이 안으로 들어갑니다라고 이제 얘기했던 그런 부분이 생각해보면 느껴지네요. IMF 경제 위기 때 네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금 모으기 운동을 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만약 정부에서 집에 있는 금 다 강제로 내놓아라. 맞아. 그런데요. 이러면 가정으로 그러면. 전 절대 안 내놓을 것 들어가죠.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렇게 자발적으로 이끄는 그 캠페인이 네. 주요했던 거잖아요. 예. 그게 비슷했던 것 같아요. 비슷하네요. 근데 이제 명군한테도 겨우 먹인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 군사들한테는 먹을 게 갔겠냐고요. 제대로 안 갔던 거잖아요. 뭐 갈 수가 없겠죠. 예. 정말 배고픈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어디 여기 책에 나오는 내용을 보니까 예. 네. 명군은 일일 3대를 내놔라. 그래서 3대를 맞춰 주려고 예. 노력을 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군인한테 줄 수 있는 쌀은 물에 젖은 쌀이나 좁쌀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3대도 아니고 1대 7홉. 1대가 10홉이 1대라고 하니까 절반이 조금 넘는 예. 그런 정도의 양식인데 이걸 주면 그때는 군대 가족들이 같이 쫓아다니니까 식구들이랑 놀아 먹고 실제로 군인이 먹는 양식은 많아봐야 반대 정도다. 아, 그게 또 가족이 다 먹는 네. 양이었던 거예요? 반대가 얼마인가 하고 제가 좀 찾아봤는데 예. 조금씩 계산이 좀 다르더라고요. 근데 대체로 보니까 한 하루에 800g 정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햇반이 한 210g인가 예, 200g 예. 좀 넘는데 예, 예. 그거 3개 조금 더 많은 거죠. 한 끼 식사인데 보통. 근데 이제 그 당시에 무슨 반찬이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쌀도 제대로 된 쌀이 아니고 그렇죠. 이걸 먹고 버텨야 되니까 사실 참 군인으로서 싸움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을 근데 하고. 명나라랑 똑같이 줘야지 왜 우리나라 병사들을 먼저 안 챙겼을까? 저는 그거 참 불공평하다고 할 수가 생각해요. 없겠죠, 그때. 근데 이유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좀 납득이 되고 두 번째는 좀 분개가 되는 이유인데 네. 첫 번째는 우리나라를 도와주려고 명나라 군사가 와 있는데 식량을 달라고 하니 우선적으로 줄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어쩔 수 없는 이제 상황이었겠죠. 그거는 좀 조금 납득이 되지만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이 선조가 일관되게 명나라 군사, 그러니까 하늘 군사 천병이라고 불렀더라고요. 천병은 잘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아, 선조 좀 마음에 안 드네요. 네, 선조 아주 마음에 안 듭니다. 그러니까. 뭐 잘해주는 척하면서 우리 쪽 병사를 좀 더 빼돌려서 주든지 우리를 먼저 챙겨줘야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인데 아니 뭐 남의 나라 군사를 먼저 챙기면 어떡합니까? 맞아요. 아니, 그래서 근데, 굉장히 일을 예. 하기 힘들도록 선조가 예, 예. 분위기를 많이 만듭니다. 우리나라 병사가 여기에 나오는 얘기를 보면 네. 무기가 없어가지고 그냥 농기구 들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제대로 훈련은커녕 무기도 없었고 밥도 못 먹었고 밥도 못 거의 먹고. 변변한 전쟁을 못했다. 정말 처참한 지금 전쟁 이야기가 네. 나오더라고요. 정치를 하게 되신 거는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2018년 9월 달에 남북 군사 합의가 이루어진 걸 보고 예. 제가 처음으로 제 이름을 걸고 신문에다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실 그때 공무원이라고 공무원 신분에서 아니 그만둔 다음이죠. 아 그만두시고 그만두고 2017년 5월 달에 그만뒀는데 사실 공무원은 팀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이름이나 얼굴이 너무 드러나지 않도록 배웁니다. 그렇게 예. 하라고. 예. 그러니까 제가 이름을 걸어서 이거 내가 한 거야. 저거 내가 한 거야 할 수가 없는 예.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다가 예. 자기 이름을 걸고 이제 글을 써야 되는 거를 결심을 하게 됐던 게 이제 한 1년 걸렸는데요. 그때부터 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여의도에서 이제 국회 우리 이제
여의도에서 관심을 가지게 되고 예. 그래서 정치 네, 얘기. 총선이 될 때 이제 한번 해보겠느냐는 권유를 받게 됐던 거로 생각이 됩니다. 이제 정치인 입문하신 지 3년 차이신데요. 아직도 국회에서 좀 적응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으신가요? 국회 처음 와가지고 한 3, 4개월 정도는 매일매일 좀 이렇게 아침에 고민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의도 문법이라고 있더라고요. 예. 여의도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말하자면 어필할 수 있다는 여의도 문법을 제가 완전히 안 하겠다 할 수는 없고 바꿔 얘기하면 외교관 때 문법을 그대로 쓸 수는 없어요. 예. 한 3, 4개월 열심히 한 다음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첫째, 할 말은 한다. 문제가 생기면, 문제가 보이면 제가 말을 한다. 예. 두 번째는요, 말을 할 때 그 표현은 인신공격은 최대한 피하고 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서 이슈는 피하지 않지만 네. 사람을 공격하는 건 조금 좀 절제하는 그게 나한테 제일 맞는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자, 다음 차트 뜯어보겠습니다. 빠밤. 조선 분할을 막은 정치 외교가 조선 분할이 될 뻔했다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그 국토 분단이 이때부터 뭔가 씨앗이 있었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일본 장수 중에 코니시 유키나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코니시 유키나가가 평양을 점령한 다음에 선조가 있는 의주까지 진격을 하게 되면 네. 사실 조선으로서는 그야말로 풍전등화의 운명에 처하게 되는 그렇죠. 거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선조 임금이 사실은 의주로 피난 가는 것에 대해서도 좀 주저 있어요. 아, 이왕 도망가는 거 냈댔어 그냥. 명나라까지 우리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예, 예. 하고 사실 선조 임금이 내심 생각하고 있었는데 또 신하들이 굳고 말렸거든요. 왜냐하면 조선을 버리고 명나라로 간다고 하는 건 그야말로 당시에 임금이라고 하는 그 주권자가 사라져버린 거잖아요. 아니 유성룡 대감이 말렸죠. 그렇죠. 또 많은 신하들이 같이 가자고 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도 제가 좀 알리바이 뭔가 이렇게 좀 변을 하고 싶었는데 안 되겠네. 안 되네. 제가 너무 분통이 터졌어가지고. 예. 아무튼 그래서 만약 코니시 유키나가가 예. 의주로 갔다면 그때 선조 임금은 아마 명나라로 피신했을 거라는 거죠. 코니시 유키나가가 다행히도 네. 평양에 6개월간 머문 거예요. 그걸 유성룡이 하늘의 도움이다라고 진짜? 표현을 합니다. 예. 예, 그리고 의문이더라고요. 명나라 군대 네. 같은 경우도 압록강을 이제 경계로 이걸 넘을까 말까를 굉장히 네. 고민을 했는데 만약에 명나라가 압록강을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뭐 평양까지 정도만 최후 방어선으로 삼자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네. 아마 임진왜란의 결과는 명나라가 북쪽을 차지하고 그 남한 쪽을 그러니까 일본이 차지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조선 분할을 유성룡 선생 같은 경우는 굉장히 안 된다라고 생각을 네. 했고 네. 코니시 유키나가가 그런 실책을 저지른 덕분에 네.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의원님 여기에 이제 우리나라가 당시에 그 명하고 외 간의 어떤 내면 합의를 통해서 분단이 될 뻔했는데 거짓 보고를 하잖아요. 중국 명에. 네. 그러면서 정말 운명적으로 우리가 그 당시에는 이제 분할 통치가 안 됐었는데 지금도 어떻게 보면 그 지정학적 위치가 그대로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외교관으로서 그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처신해야 되겠다. 가장 큰 고민 아니셨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또 미국에서도 오래 계셨고 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답이 있습니까? 저는 이 서해 유성룡 선생님이 보여주신 거를 기본으로 해서 나가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요. 서해 유성룡 선생은 이 주자학과 유학이 판치는 그 이념적 탈레반들이 이 조정을 다 이렇게 차지하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네. 사실은 현실에 입각한 냉철한 판단을 하고 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해야 될 방향을 정했어요. 우리가 현실 판단을 아주 냉철하게 하는 게 하나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의 국익을 앞장 세워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놓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나하나 판단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지금 뭐 미중 간의 갈등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는데 예. 물론 간단한 일은 아닙니다만 저는 한 3가지 정도를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하나는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동맹국이 미국 하나뿐입니다. 네. 따라서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 국가나 국제사회에서 그거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두 번째, 안보 외에 다른 문제들, 특히 경제 문제들의 경우에는 이슈별로 우리 국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하는 것이 맞겠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첨단 기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 이 첨단 기술 문제에 있어서는 가장 첨단 원천 기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다 보니까 사실은 미국하고 협력하는 쪽이 우리 국익에 맞습니다. 예.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안보 외의 문제는 이슈별로 우리 국익을 중심으로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세 번째, 우리나라는 선진국이 됐습니다만 아직 강대국까지는 안 된 꽤 굉장히 강한 중견국입니다. 예. 중견국인데 예. 중견국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정책을 펼 때 국제사회 전체에 통용되는 국제법과 그다음에 규범 그리고 원칙 그리고 우리 행동의 일관성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야 사실 강대국하고 대응을 할 때 훨씬 유리합니다. 네네. 그러려면 우리가 법과 원칙에 맞는 그러한 입장을 항상 정할 필요가 있고 어떤 입장을 그렇게 우리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정했으면은 네.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관되게 밀고 나가는 그런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씀이 사실은 실전에서 나온 말씀이시잖아요. 실제로 여러 협상들을 하셨을 거고 이제 그때 많은 고민 끝에 지금 이런 정리를 해서 나오신 생각이실 텐데 혹시 저희한테 소개해 주실 만한 이제는 말할 수 있는 그런 뭐 협상이 있으시면 좀 짤막하게 소개를 해 주시죠. 네, 뭐 협상들이 하지만 좀 살아있는 협상들이 예, 예. 많아서 예. 어렵습니다만은 제가 2015년에 이제 청와대 국가안보실 차장을 할 때 한미 정상 둘이 이제 합의를 해서 북한에 대해서 좀 압박을 올려야 북한하고 대화도 될 것 같다. 네. 제대로 된 압박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으니 한번 협의를 해서 만들어내자 이런 뭐 이제 합의를 하신 게 있어서요. 네. 그걸 실행하기 위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대표가 됐고 그다음 미국에서는 지금 국무장관을 하고 있는 블링켄이 당시 국무부의 넘버 2였습니다. 예. 부장관인데 대표가 돼서 한 1년 사이 한 5차례를 만나서 대북 압박 체계를 만드는 이제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예. 그때 해보니까 결국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고 좀 주인의식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은 물론 미국이 우리보다 큰 나라긴 하지만 네. 충분히 우리 목소리가 들리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깨닫게 됐습니다. 이 외교를 너무 이렇게 좀 전략적으로 하지 않으면 우리의 존재감이 좀 쪼그라드는 이제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게 되죠. 예, 아유 정말 굵고 중요한 사건들의 협상을 많이 해오셨던 것 같은데 국회 잘 오셨습니다. 예, 그 경험을 진짜 여기서 써야지 어디서 쓰시겠어요. 아, 우리 이제 권진영 씨가 네. 준비한 시간이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네. 또 의원님들 뒷조사 담당이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솔직한 질문을 좀 드릴 테니까 또 솔직하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벼운 걸로 시작할게요. 조태용 의원님의 첫사랑은? 하나, 둘, 셋. 이런 질문. 너무 가볍지. 깃털만큼 가볍지, 지금. 하나, 둘, 셋. 쿨한 사모님이죠. 쿨한 사모님. 네. 아, 다행입니다. 너무 네. 다행히 전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그럼 의원님이 또 외교관으로 정치인으로 협상 가잖아요. 네. 그럼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협상 대상자는 누구였을까요? 하나, 둘, 셋. 사람 이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아,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우리는 다 못 알아들으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의원님. 가장 힘들었던 상대는 일본이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일본. 네. 왜냐하면 그 일본의 장점은 항상 굉장히 정밀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짜는 네. 것이고요. 그게 이제 사이가 나빠지게 되면은 상대방을 괴롭히는 계획을 아주 정밀하고 정교하게 짜게 되죠. 남녀가 사이가 괴롭히는. 좋을 때는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대신에 일본의 또 단점도 있어요. 일본의 단점은 순발력은 없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일본은 이렇게 결제 라인도 길고 하나 계획을 짜고 나면 갑자기 못 바꿉니다. 아, 그래서 일본은 순발력이 떨어지는 게 이제 단점이죠. 근데 그렇군요. 치밀하게 계획을 짜는 거는 굉장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 살면서 가장 도전적이었던 선택은? 하나, 둘, 셋. 가장 도전적인 선택이라면 결혼? 그거 힘들었겠네요. 예, 예. 쉽지 않은 거죠. 가장 도전적인 선택은 외교부에 들어간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불가피하다고 생각은 했지만 네. 사실 정치 여의도
때보다도 더 사실 자신감 없이 들어갔었던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들어가서 고생 많이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자, 그럼 네 번째 질문입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믿음을 주는 사람. 그러니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면 그걸 상대방들이 믿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간직한 사람, 뭐 신뢰를 주는 사람. 신뢰를 주는 사람. 네, 그런 사람이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의정 활동하면서 갖고 싶은 이미지는 저격수 대 신사. 어떤 이미지신가요? 저격수다. 보기에는 그냥 신사신데. 그러니까요. 그쵸? 아니 의원님은 그러니까 이제 007로 변신을 하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신사의 이미지를 그러니까. 가진 네. 저격수. 저격수. 이 외교관이요. 예. 사실 이렇게 뭐 와인을 마시고 좋은 이야기를 하고 항상 잘 웃고 예. 이렇게 생각하시게 되죠. 왜냐면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니까. 네. 근데 점잖게 얘기를 하고 발길로는 서로 막 서차는 예. 진흙탕 싸움을 하는 직업입니다. 예. 제가 호주 대사를 가서 얼마 안 됐을 때 우리가 무슨 이유가 있어서 FTA 이 협상을 좀 중단해야 될 사정이 생겼어요. 네. 제가 가서 통보를 했죠. 통상장관은 평생 저를 안 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게 내가 뭐 개인적으로 한 얘기도 아니고 정부의 훈령에 따라 얘기를 했으니까 좀 예. 성숙한 사람 같으면 그렇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예. 그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 통상장관이 쿨하지 못했네요. 사모님의 쿨함을 좀 배웠어야 되는데. 네. 그래서 이게 제가 외교관들은 뭐 늘 신사가 맞다고 하는 그런 고정관념을 좀 점점 깨고 싶습니다. 저격수 이미지로 굳건하게 딱 이미지 잡으시기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우리 다시 류성룡 선생님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위기 극복의 리더 류성룡, 빠밤. 빠밤, 자강정신의 전략가. 자강정신, 이게 조선 특히 선조 때 너무나 필요했던 정신이었던 것 같아요. 예, 류성룡 선생이 이제 서울을 떠나게 되는데요. 네. 10년이 채 안 되는 사이에 참 많은 책을 집필합니다. 뭐 징비록 또 군폭집 등등을 저술하게 되는데 이 책의 요체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자강, 예. 스스로 강해져야 한다라는 예. 겁니다. 자기 자신이 강해지지 못하면 아무리 그러니까 외교를 한다고 해도 사실 그게 우리가 힘이 있고 얘기하는 것과 맞습니다. 우리가 힘이 없는데 발언을 하는 무슨 게 여지가 있어? 무게감이 다르잖아요. 예. 그걸 누구보다 유성룡 선생은 철저하게 깨달은 바였고 예. 우리가 힘을 키워야 한다라는 정신을 끊임없이 강조했던 거죠. 예. 그 의원님께서는 지금 우리나라에 여전히 이제 자강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건 당연한 원칙 아닙니까? 그럼요. 이 자강을 위해서는 어떤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세계에서 제일 못 살던 나라였다가 네. 중진국을 거쳐서 선진국 문턱에 왔고 문턱을 좀 넘어섰습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뭐냐 하면은 우리나라만의 경쟁력을 가져올 수 있는 우리 힘이 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가 뭐 석유가 나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이거는 첨단 기술력에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 첨단 기술력을 조금 더 갖추게 되면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게 만들 수 있을 겁니다. G20을 만들 때 예. 우리나라를 거기 포함시킬지 말지를 놓고 좀 논의들이 있었어요. 굉장히 필요하고 존재감이 있는 나라긴 한데 대한민국을 이렇게 빼놨을 때 그럼 세계 경제가 안 돌아가느냐. 어찌 보면 사우디아라비아는 논란이 없었어요. 예, 예. 사우디아라비아는 꼭 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근데 우리나라가 조금만 더 잘하면 이 첨단 기술력을 갖출 수 있게 되고 그래 되면 이제 우리나라를 빼놓고는 세계 경제를 논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사실은 과거 한 10여 년 정도 역대 정권들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해내겠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네. 아직까지도 우리가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노력해서 예. 우리만 가질 수 있는 그런 경쟁력, 신성장 동력을 이제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첨단 기술이라든지 통신 기술이라든지 5G라든지 또 보건산업도 굉장히 저희가 유망합니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한국 젊은이들이 마음껏 그 우수한 두뇌를 뽐낼 수 있도록 저희가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고 있는 원자력 산업도 우리 한국이 아주 강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살려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신성장 동력의
중요한 부분으로 삼는 게 맞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이 정말 오랫동안 외교관 생활 한 38년 정도 있으셨나요? 네. 예.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은 그 국제 관계 속에서의 위상 이런 거의 변화도 많이 느끼셨겠어요. 제가 84년에 유엔 본부에 이제 근무를 하러 갔는데 예. 유엔 대표부에 유엔 본부가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 복도에서 항상 있었습니다. 아, 옛날엔요? 네. 와. 91년이 되니까 우리가 이제 유엔 회원국이 돼서 이제 복도에 있을 필요가 없이 이런. 회의장을 들어가게 됐고 예. 그 이후에 안보리 이사국이라고 하는 가장 사람들이 하고 싶어하는 여러 나라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자리도 벌써 두세 차례 했고 예. 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리 외교가 글로벌하게 뻗어나갈 때가 예. 있었습니다. 예. 지금은 좀 북한 문제만 가지고 외교를 해서 그러는지 좀 이렇게 우리 외교가 한반도 안으로 좀 이렇게 후퇴했다, 쪼그라들었다는 이제 안타까움이 좀 있습니다. 이제 바꿔야죠. 외교 안보 전문가로서 국회에서 이건 해야 되겠다라는 혹시 목표가 있으신가요? 1호 법안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1호 법안은 사이버 안보 기본법입니다. 외교관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근데 예. 이제 마지막 보직이 예. 국가안보실 차장이었고 그 일을 하면서 사이버 안보 기본법을 만들려고 많이 노력을 하다가 성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법 체계를 과거 17년 동안 못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 법을 만드는 걸 하고 싶은 생각이 하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외교 안보 쪽으로 돌아가면 외교 안보는 여의도에 오니까 너무 작아집니다. 왜냐하면 민주주의는 역시 표가 필요한 정치다 보니까 다른 나라는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외교 안보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관심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외교 안보는 국가의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저는 이 동료 국회의원님들, 뭐 여야 가릴 거 없이 여러 국회의원님들도 그렇고 그 국회의원실에서 근무하시는 여러 보좌관님들, 그분들도 나중에 다 중요한 역할을 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또 국회에 출입하시는 여러 언론기관에 특히 젊은 기자분들한테 아, 외교 안보라는 게 이게 필요하구나. 네. 국회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진지하게 다루고 논의할 필요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기풍을 만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릴 수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저로서는 크게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의원님, 오늘 이제 추천하신 서해 류성룡 위대한 만남 이 책 누구한테 추천하고 싶으신가요? 제가 보기엔 젊은 우리 세대 중에서도 네. 이 공공부문에서의 일, 즉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싶은 분들도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예. 꼭 외교부가 아니더라도 퍼블릭 서비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좀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나라가 존망에 섰을 때 퍼블릭 서비스를 맡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 것인지 좋은 예 나쁜 예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꼭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사실은 한글 세대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한자를 잘 못 읽습니다. 그래도 잘 읽어보면 뜻이 통하니까 약간 읽으실 수 이렇게 있습니다. 이름 위주로 한자가 나와서 이렇게 때려 맞출 수 네. 있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예, 진영 씨 오늘 네. 의원님 만난 소감이 어때요? 아, 의원님 이렇게 만나 뵈니까 왠지 어게인 류성룡. 어, 예, 뭔가 굉장히 좀 믿음직스러우시고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정확히 구분을 잘 하시는 예, 것 같아서 예, 예. 계속해서 이 저격수 그 역할을 좀 잘해 제임스 주셨으면 본드로. 좋겠습니다. 예. 제임스 본드. 밀어드리죠, 제임스 본드로. 네. 허위평론가 이 책 한 줄 평 얘기해 주시죠. 이 책은 중국화된 우리, 일본화된 우리의 미래를 바꿔놓은 실용 리더십을 담은 책이다. 네, 이렇게 요약하고 싶습니다. 네, 네. 멋집니다. 예, 네. 예. 의원님께서 이제 끝으로 정치인으로서 시청자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외교 안보라는 아주 좁은 시야를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입니다. 하지만 그 외교 안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힘은 작지만 여야 의원들이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 진지한 의견 교환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끌고 가는 담론을 조금이라도 만들 수 있도록 하는데 제 의정 활동에 중심을 두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많이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의원님 신사 출신 저격수 제임스 본드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앞으로 화이팅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회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책을 소개해드리는 오늘 뭐 읽지의 홍재경입니다. 오늘은 각계 전문가와 도서 리뷰를 만나보는 코너 금주의 서평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책도 놓치지 않고 준비했는데요. 먼저 주목받고 있는 인문 분야의 도서부터 만나러 가보실까요? 이 음식의 이름은 왜 이렇게 지었을까? 한 번쯤 궁금했던 적 있으신가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음식의 어원에 대한 다채로운 이야기를 담은 책 미식가의 어원사전입니다. 저자는 음식의 이름이 탄생하게 된 과정을 거슬러 올라가며 숨겨져 있던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고대 인류의 지혜가 담긴 요리부터 세계 정복에 성공한 현대의 패스트푸드까지 음식의 기원과 그 이름에 담긴 이야기를 펼쳐냅니다. 조리 방식은 물론 어디에서 요리했는지, 언제 먹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160개나 넘는 에피소드에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품어봤을 음식 이름에 관한 의문을 명쾌하게 해결해주는 책, 미식가의 어원사전을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미국에서 퀴어 작가이자 편집자로 활동하고 있는 저자 미셸 렌트허슈의 책 젊고 아픈 여자들입니다. 저자는 20대에 고관절 수술, 비만세포 활성화 증후군, 라임병, 갑상쇠암, 아나필락시스 증상, 노인성 속쓰림까지 다 세기도 버거운 건강 문제를 잇따라 겪게 되는데요. 늘 아픈 사람처럼 보이지 않으려고 애쓰면서 민폐를 끼쳐 미안하다는 말을 삼키며 지냅니다. 젊고 아픈 여성으로 살아가는 일은 세상의 기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이었다고 회고하는데요. 저자는 자신이 직접 듣고, 보고, 읽은 차별과 편견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다양한 여성들의 이야기까지 수집하는데요. 누구나 아플 수 있음에도 마음 놓고 아프다고 말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 젊고 아픈 여자들을 추천합니다. 주소와 지도가 없던 시절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길을 찾아다녔을까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책은 주소 이야기입니다. 옛날에는 주소가 없어도 대부분 자신이 아는 범위 내에서 길을 다녔기에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명이 발달하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주소가 생겨나고 쓰이게 되었는데요. 대화 참여자 모두가 가보지 않은 장소를 가리키거나 서신과 물건을 정확한 장소에 보내기 위해 우리가 사는 공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획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세계 주요 대도시에서 어떻게 주소를 사용하게 되었는지, 표준화된 주소로 정착하기까지 어떤 사연이 있었는지 소개합니다. 인접한 토지도 서로 다른 행정구역에 편입되는 순간, 즉 주소가 다르게 붙는 순간 가치가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주소에 관한 흥미로운 논쟁과 역사를 담은 책, 주소 이야기를 읽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은 독서의 길잡이가 돼줄 전문가의 책 리뷰를 만나보는 시간, 금주의 서평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서평이 준비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민주주의가 꿀벌을 닮을 수 있을까? 서평자 김행범 부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꿀벌의 분봉 과정을 소개하며 서평을 시작하는데요. 새로운 집터를 결정하는 과정을 이야기하며 놀랍게도 이 다채로운 의견들은 결국엔 최적 집터로, 그것도 만장일치로 수렴된다. 만장일치를 꿀벌 사회가 이루어낸다면 모든 민주주의의 이론은 꿀벌에 당연히 주목해야 하지 않겠는가라고 서평자는 강조합니다. 인간의 민주주의에서는 자신의 대안보다 나은 다른 대안을 본 후에야 의식적으로, 대개는 마지못해 패배하고 밀려난다. 꿀벌은 자신의 열등한 의견을 스스로 양보하고 철회한다고 서평자는 전하는데요. 하지만 꿀벌의 의사결정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하는 것과 인간 사회에 적용하는 것은 다른 문제일 것이다. 저자의 제안이 민주사회에 다 적실하지는 않는 듯하다고 지적합니다. 꿀벌의 사회와 민주주의를 결합하여 흥미롭게 풀어낸 책 꿀벌의 민주주의를 추천합니다. 리더는 사람들이 빠르게 고비를 넘어서 반등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서평자 송유진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아이디어는 번역본이 600쪽에 달하는 대작이라고 책을 소개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변하고 있는 세상에서 기업이 생존하고 더 나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기본 설계, 즉 비즈니스 코드를 바꿔야 한다고 책의 주제를 덧붙여 설명하는데요. 기업 경영과 전략에 대한 거의 모든 것을 다룬다는 장점을 갖고 있음에도 백과사전식 나열로 강약 조절이 안 되는 느낌이 드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라고 서평자는 지적합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생소한 인물과 기업, 사례 등은 독자들에게 신선하게 와닿는다. 세계와 시대의 다양한 기업과 경영 사례들에 대한 이해와 지식을 넓혀준다고 평가를 전하는데요.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기업이 살아남는 방법을 담은 책 아이디어를 추천합니다. 오늘도 국회도서관 추천 도서로 즐거운 독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책 내용은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다시 보기는 국회 방송 홈페이지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새로운 책으로 찾아뵐게요.